2003년 5월 13일 대만 난터우현에 살고 있는 한 부부는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험해도 경치 하나는 정말 끝내줬어요. 한참을 오르다 그들이 산 중턱쯤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깐 쉬면서 풍경을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위 옆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라서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발견된 시신은 한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속옷은 벗겨져 있었고 치마는 거쳐진 상태였죠. 또한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있어서 납치 후에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는 실제로 성폭행의 흔적은 있었지만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고 양쪽 목뼈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도 있었고요. 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사망 원인은 질식사 혹은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추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진희령으로 가라오케 업소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귀금속으로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발견된 시신에서는 귀금속은 물론이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죄였던 걸까요? 만약 등산객을 노린 우발적인 강도라면 CCTV도 없고 인적도 드문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부터 조회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죠. 진희령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이후에도 그녀의 은행카드가 ATM 기기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ATM 기기의 CCTV를 확인했어요. 영상 속에는 이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통화 기록을 분석한 끝에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진서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경찰들은 이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요. 설마 또 이 자식?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서음은 피해자 진희령과 같은 동네 출신으로 사건 당시 53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착하고 성실한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운 좋게 정유회사에 취직해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한 2~3배가 넘는 월급을 받았지만 언제나 이 돈에 쪼들렸습니다. 심지어 각종 카드 빚에 사채까지 써서 매번 사채꾼들에게 쫓기는 게 일상이었죠. 진희령을 살해한 진서음은 범행 후 단 9일 만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렇게 빨리 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채 빚을 갚지 못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코와 턱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해서 거동조차 힘든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어서 바로 체포된 거죠. 이때 그의 병간호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녀의 가방에서 사망한 진희령 씨의 롤렉스 시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죠. 경찰은 진서음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발뺌하던 그는 ATM 기기 CCTV 영상과 통화 기록 등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제시되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2003년 5월 피해자 진희령과 진서음은 손님과 업주라는 관계로 처음 만났고요. 이 진서음의 집요하고 열렬한 구애 끝에 이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연애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정말 로맨틱한 남자처럼 굴었죠. 하지만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돈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는 이미 많은 사채 빚에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도 계속되는 돈 요구에 지치고
결국 더 이상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잦은 다툼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서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결국 그녀를 죽이기로 합니다. 일단 같이 여행을 핑계로 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에 수면 유도제를 간 보호제로 속이고 먹였어요.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지자 준비한 끈으로 손발을 결박한 후에 물을 뿌려서 깨웁니다. 그리고는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죠. 결국 비밀번호를 말한 진일영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성폭행까지 시도합니다. 하지만 웃긴 게 발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는지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진일영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그 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귀금속과 현금, 카드를 들고 사라졌죠. 그리고 이때 뺏은 롤렉스 시계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줬습니다. 선물로요. 그런데 진서음의 진술을 듣던 경찰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처범치고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부터 살해, 그리고 어설프지만 증거물 처리까지 너무나도 능수능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관계를 조사해보니까 총 2명의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망했더라고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이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의심되는데 아니 이게 몇 명이나 각각 다른 시기에 사망했고 또 다 사고로 사망했네? 경찰은 은근슬쩍 이 일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남자인데 보험회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서음은 1974년 첫 번째 아내 증백하와 결혼해서 아들 1명과 딸 2명을 낳습니다. 근데 약 10년간은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크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부부싸움이지 남편의 일방적인 구타였대요. 이 일로 아내 증백하는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럼 엄청 심하게 아내를 때린 거잖아요. 근데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병원으로 또 찾아가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에 아내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고 이 바닥에 머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쳐박습니다. 결국 그녀가 사망하자 신고가 두려웠는지 얼떨결에 실링팬이 떨어지면서 사망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증백하는 사고서 처리가 됐고 사망보험금으로 우리 돈 1억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만 직장인들 초봉이 보통 우리 돈 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꽤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게 좀 신기합니다. 그렇게 첫 살인을 하고 몇 달 뒤에 미혼모 왕숙경과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녀의 아들 사일지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명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 몇 년은 아무 일 없이 또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1988년 진서음은 사망보험금을 모두 도박으로 날린 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쓴 상태였어요. 또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왕숙경 죽여서 사망보험금 타내야겠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부부싸움을 유도해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의 성격은 너무나도 온화해서 이게 도저히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15살 아들로 타깃을 돌려요.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사일즈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이가 놀다가도 아니었어요. 과외 수업이 늦게 끝나서 늦게 귀가한 것뿐인데 이걸 빌미 삼아서 나쁜 친구랑 어울려 다닌다며 시비를 겁니다. 사일즈는 당연히 아빠 아니에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항을 한다면서 아들을 마구 구타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고 이번에도 그는 병문안 온 척 병실로 들어가서 시멘트 벽에 이 머리를 수차례 박아 사망케 합니다. 그리고는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서 하나로 8억 원 가량을 받아냈죠.
근데 이때가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침대 높이가 높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몸 건강한 청소년이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걸 따로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995년 진서금은 또다시 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박에 이어서 마약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수법은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을 타내야 했죠. 이번 살인 레이더에 포착된 사람은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진건홍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서 느닷없이 아들을 찾아가서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오토바이나 타면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린다며 다짜고짜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장식용 돌을 들더니 머리를 공격했고 결국 아들은 1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 역시 사기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설마 친아들을 죽여서 이 보험금을 타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진서금의 두 번째 부인인 왕수경,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그녀가 꽤 큰 공직자 보험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입맛을 다시기 시작해요. 그해 8월 19일 그녀에게 여행을 가자고 꼬십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사람이 없는 외진 길로 간 후에 숨겨둔 목봉을 꺼내서 그녀의 머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교통사고로 위장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운전자 두개골 파손으로 죽을 만큼 심한 사고인데 차는 구겨진 자국은커녕 그 흔한 헤드라이트 파손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길에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보험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90년대라 수사에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왕수경의 사망보험금으로 5억 3천만 원과 집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망연금까지 받았고요. 살인은 계속됩니다. 그녀가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왕수경의 단골 옷가게 사장인 안여금을 꼬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듬해 1997년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안여금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는데요. 1998년 고등학생인 안여금의 아들 진종경이 어느 날부터 계속 병든 닭마냥 시도 때도 없이 졸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사춘기에 겪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천서금이 수면제를 몰래 먹인 거였죠. 진서금은 아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두통약을 먹였어요. 수면제와 두통약을 한 번에 먹은 진종경은 기절하다시피 잠에 빠져들었고 그때 진서금은 아들을 계단에서 굴려 죽여버렸죠. 그렇게 또 사망보험금 7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대만의 모든 보험사는 그를 보험 사기꾼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일부만 지급하기로 해요. 그리고는 2000년도 보험회사는 진종경의 죽음에 철저한 조사를 한다며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하고 부검을 의뢰합니다. 언론에 나온 그는 뻔뻔하게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태도를 취했죠. 그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해서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부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기술의 한계 때문에 고의성 여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통신 수사까지 의뢰했지만 이미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여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납니다. 안여금은 비록 진서금이 아들을 죽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상한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해요. 아들의 죽음이 사실 여자 문제, 즉 치장 관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은 아들 방에 몰래 콘돔을 여러 개 숨겨놓고 심지어 부검 후에 되돌려받은 아들의 시신에서 성기를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안여금에게 얘는 여자 문제로 죽은 거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둘러댔죠. 물론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안여금이 믿을 리가 없었고요. 결국 그녀는 하나 약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진서금이 지금까지 보험금으로 편취한 돈만 해도 4천만 위안, 이게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지만 모은 돈은 도박과 마약에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가라오케 업소 주인 진희령을 살해하게 된 거고요. 이후 2004년 그는 대반법원에서 5건의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고를 통해 과거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형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 과거 5명을 살해한 혐의는 사면되고 진희령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만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이어졌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연일 사법부를 비난했죠. 물론 시민들의 질타만으로 판결이 바뀔 수는 없지만 여론의 압박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결국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 판결은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복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한편 사형 선고를 도저히 받을 수 없던 진서금은 돈을 주고 경찰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2013년 4월 19일 사형이 집행되었죠. 그는 사형 직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형수는 마취 후에 총살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서금은 오랜 기간 마약에 손을 댄 탓인지 이 마취제가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장기 기증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그 누구도 그의 장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형이 집행된 후 경찰은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수첩과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뒷부분에는 그가 살해한 사람들의 기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를 본 담당 형사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걸까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뒤에 발견된 수십 장의 로또 용지는 그 생각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기일을 조합해서 로또 번호를 만들었던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사진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수많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마치 전시하듯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기록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람의 생명은 돈과 쾌락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공식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6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사진첩 여성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2명이나 더 존재합니다. 인간의 잔혹함과 사법정의의 한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네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에서는 처음 뵙죠? 디바달리아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보험살인마 어민숙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민숙은 본명보다 엄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더욱더 유명한데 2005년 당시에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5년 2월 13일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병원인데 지금 불 났거든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화상치료전문병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불길이 빠르게 사로잡힌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바로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아 병원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에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아지가 그려진 쇼핑백이었어요. 그 안에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로 의심되는데요. 경찰은 즉각 병원 내부와 주변 건물의 CCTV를 탐색했고 불이 났던 그날 밤 인근 편의점에서 똑같은 쇼핑백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바로 옆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CCTV 속 인물은 신장 167cm의 가녀린 체격의 긴 생머리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머지않아 방화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죠. 그녀의 정체는 29살의 엄인수. 근데 형사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엄씨가 엄청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한 형사는 평소에 연예인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 저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생김새와 범죄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녀가 도대체 왜 이 방화를 저지른 것인지는 모두가 의문이었는데요. 근데 엄씨가 형사를 당황시킨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는 소변이 흘러 있었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참 만에 입을 뗀 엄씨.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타오르는 불꽃만 보면 죽은 우리 딸이 아른거려요.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니까 사건으로부터 5년 전인 2000년, 엄씨의 3살 난 딸이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아이를 화장시켰는데 이때부터 불꽃만 보면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린다고 고백하는데요. 아무래도 딸을 잃은 트라우마로 인한 방화 충동으로 보였죠. 조사 결과 딸이 사망했다는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녀는 아픈 3살 배기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키면 아픈 아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얼마 전 조사를 받았던 엄씨의 남동생이었는데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저희 누나 주변에는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동생의 말로는 누나가 결혼을 2번 했는데 첫 번째 매형과 두 번째 매형 모두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 옆에 있는 누군가는 항상 다치거나 죽는다는 섬뜩한 이야기였죠. 형사는 이에 의아함을 느꼈고 은밀히 내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근에 사망한 이 2번째 남편 홍 씨부터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당시로부터 3년 전인 2002년 5월, 홍 씨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엄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홍 씨와는 달리 엄 씨는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듯 해보였어요. 그녀의 말은 명문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유치원 교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녀의 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며 남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도 하죠. 홍 씨와 엄 씨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같은 달 동거에 돌입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 홍 씨는 느닷없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참고로 그는 키가 184cm에 90kg, 검도 4단의 스포츠 마니아였는데 그런 그가 넘어져서 다치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오른쪽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안구에 무언가가 뚫고 지나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홍 씨 가족에 의하면 이때 엄 씨는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홍 씨를 돌봤다고 합니다.
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엄씨와 홍씨 사이에서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씨는 곧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홍씨는 2003년 2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봉화지겸. 근데 이후 엄씨의 행보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녀가 홍씨와의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홍씨의 가족은 그런 엄씨에게 너무도 고마워했죠.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평소에도 워낙 싹싹하고 살가웠기 때문에 엄씨를 다들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물론 홍씨의 죽음이 굉장히 갑작스럽긴 하지만 엄씨에게는 이렇다 할 혐의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앞서 사망한 첫 번째 남편의 케이스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경찰은 그의 기록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돼요. 첫 번째 남편이 결혼 생활 4년 동안 무려 10번이 넘게나 입원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중 2번은 뇌진탕이었는데 두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같은 루트로 첫 번째 남편 또한 실명했고요. 역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원인이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남편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여성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 경찰은 즉각 엄씨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경찰이 그녀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자 엄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역시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또 한 번 입원시켰고 그러면서 엄씨의 주변인, 즉 이 가족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와, 근데 여기서 또 끔찍한 게 엄마와 오빠 모두 실명 상태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 뭐죠? 그렇게 어민숙의 끔찍한 범행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엄씨는 1976년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문제아로 유명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절도를 했다가 강제 전학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 뺨치게 예쁜 외모로도 유명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씨는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두 번째 남편에게 말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유치원 선생님, 육군사관학교에서 일하는 오빠, 유학파 남동생까지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1997년 엄씨는 첫 번째 남편인 이 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딸이 있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3살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 이 씨는 이사심센터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반면 엄씨는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심했는데 딸을 잃은 슬픔을 쇼핑으로 풀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입니다. 2000년 3월 엄씨는 한 달 사이에 남편 명의로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부터 사망까지 제각각이었는데 수령인은 모두 엄씨 자신이었어요. 바로 그녀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 후인 2000년 4월 엄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비타민 음료야. 이런 거 먹어야 몸에 좋다네. 사실 그 음료에는 수면제를 태웠었어요. 남편이 몽롱한 상태가 되자 밀어 넘어뜨려서 뇌진탕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류병으로 인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죠.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한 달 후 엄씨는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요. 남편이 잠에 들자 그의 오른쪽 눈을 오핀으로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1년 6월 그녀는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먹였고 이 씨가 깊게 잠들자 펄펄 끓는 기름을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와, 정말 잔인합니다.
엄 씨는 주변을 속이기 위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을 했고요. 퇴원한 지 몇 달 후 그녀는 남편이 약에 취한 사이 칼로 그의 복부를 찔러 자해한 것처럼 꾸몄고 결국 남편 이 씨는 2002년 3월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 씨가 2년 동안 남편에게 저지른 크고 작은 범행은 모두 58번. 그녀는 총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첫 범행 당시 그녀의 나이가 겨우 24살이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남편 이 씨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2달 만에 그녀는 두 번째 남편 홍 씨를 만났고 그녀의 범행은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욕실에서 꼬리뼈를 다친 것, 실명한 것 모두 그녀의 짓인데요. 끔찍하게도 두 명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먹잇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 2003년 7월 엄 씨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엄 씨는 엄마에게 건강음료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고 그녀가 잠들자 엄 씨는 또다시 주사바늘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양쪽 눈을 찔렀죠. 이로 인해 엄 씨의 어머니는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엄 씨의 네 번째 타깃은 바로 친오빠입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했고 오빠가 깊게 잠들자 양쪽 눈에 염산을 넣어 실명시켰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녀는 왜 반복해서 눈을 노렸을까요? 그건 당시 실명보험금이 사망보험금 다음으로 액수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보험사에서 타낸 금액은 총 5억 9천만 원. 체포된 엄인숙,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딸이 죽은 후 심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근데 이상한 게 마약 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녀의 정신 상태를 검사했는데 엄인숙은 꾀병에 능하고 경계성 인격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대부분은 그녀가 단지 먹고 놀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위해 사용된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험 사기와는 달리 엄인숙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가 실명한 틈을 타 가족들이 살던 아파트를 몰래 팔아넘겨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돌연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다행히 불은 진화됐지만 이 때문에 가족들은 중화상을 입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보험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인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월 강원도 친정집에 불을 낸 후 엄 씨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한 달간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강 씨는 방 하나를 내줬는데 한 달이 다 되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강 씨는 혹시 언제쯤 나갈 거예요? 라고 물었고 엄 씨는 곧 나갈 거라고 대답을 했죠. 집을 나가기로 약속한 당일 그녀는 강 씨의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 씨 가족 4명 중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강 씨와 두 자녀들은 화상을 입었죠. 엄 씨에게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가장 처음에 엄 씨가 방화부 업무로 잡혔던 이 화상 전문 병원. 여기가 바로 강 씨와 그녀의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 씨는 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엄 씨는 그 외에도 자신의 지인 30대 유 씨에게 접근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넨 뒤 480만 원을 갈취했고요. 또 다른 희생양도 있었습니다. 당시 엄 씨는 두 번째 남편인 홍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엄 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환자의 여자친구
20대 전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전시의 신용카드를 훔쳐 900만 원을 사용했죠. 그 와중에 엄씨의 아들이 사망하자 엄씨는 자신을 위로해달라며 전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날 저녁 이 같은 수법으로 전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였고 전씨가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땐 그녀의 눈은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어민숙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모두 10명. 이쯤 되니까 그녀의 딸과 아들도 어민숙이 죽인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2006년 12월 어민숙은 총 10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역대 흉악범 중 최고 점수입니다. 어민숙은 수감된 후 형사에게 브랜드 속옷이나 메이커 칫솔 같은 제품들을 당당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성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 나이 47, 청주 여자교도소에 17년째 수감 중인 엄씨는 잦은 싸움을 일으켜 위험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을 멀어 사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 어민숙. 그녀가 영영 사회와 격리되어 두 눈을 감는 그날까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